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윤기찬, 조기현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야 공천이 이제 마무리 국면을 향해서 가고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표들의 움직임도 좀 분주해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충청권에 이어서 오늘은 경기도 수원을 찾았는데 한 위원장 수원 방문은 한 달여 만에 재방문입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동선에도 좀 전략이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돌아오는 총선에서 과반을 넘기려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이 기호지방으로 제일 컸게 되면 충청도와 경기도, 수원, 그리고 서울, 인천 여기에서 과반을 넘기지 않게 되면 사실 과반이 어렵습니다. 의석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 경기도가 60석이거든요. 그중에 수원이 5석인데 마냥 수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의 최근 지지 판세가 약간 국민의힘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지난 수원시장 선거에도 그랬고 지금 각 언론이 분석하는 지지 판세 분석을 보더라도 백중경합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석권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돼 있는 곳이다라는 평가를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혁신당의 화성 쪽에 집중하면서 그 화성에 집중하는 개혁신당의 표심이 수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차단 목적도 더불어 있다. 좀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천 갈등 이후에 어느 정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완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 지역에서 전략 지역을 선정해서 실제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여전히 국민의힘은 어렵지만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세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원이 국민의힘의 이번 선거에서 해볼 만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을 거고요. 수원에서의 선전 효과는 아마 다른 인근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고 또 전국적 선거에서 보면 아무래도 역대 어느 선거도 충청 지역의 민심이 전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 선거에서는 수원을 중심으로 전국 선거에서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비교적 조용한 공천을 진행해온 국민의힘이 막판에 진통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텃밭 물갈이에 탈락한 현역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과거처럼 당의 입장에 반발해서 무소속 나갔지만 설령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하는 부인을 재배치할 필요는 없겠죠. 재배치라는 것은 원팀으로 함께 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요? 자, 먼저 이채익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시사를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무소속으로 당선되더라도 이후에 절대 복당은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공천 시스템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본인의 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채익 의원이 저는 완주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소속 출마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무소속 출마를 해서 당선될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 보면은 그렇게 큰 표차로 당선된 것도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그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선거에서도 되게 어렵게 졌어요. 그때는. 따라서 표심이 만만치 않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 당의 어떤 공관위의 결정이지 이게 이채익 의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결정은 아니다는 거죠. 만약에 이채익 의원께서 지역 관리를 잘해가지고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고 계셨다 그러면 저렇게 결정 안 하죠. 따라서 저는 이채익 의원께서는 지금 저렇게 섭섭한 마음이 있겠죠. 공천 탈락을 하신 분들은 섭섭합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반응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완주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29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비롯한 쌍특검 재표결 이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었죠. 지금 그 이전까지의 공천은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 공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현역이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조용할 수밖에 없는 공천이었어요. 왜냐하면 갈등을 하거나 경쟁력이 치열하게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강남 3구라든가 TK 또 부산 경남 쪽에 주요 지역에 대한 공천을 남겨놓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29일 이전에 발생했다면 쌍특검 재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 경선을 늦추고 있다. 이렇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컷오프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 현황만 보면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이 맞는데 그 이전에 했던 공천 다른 지역들을 보면 비슷한 상황인데도 컷오프 안 하고 경선을 붙여서 현역이 대부분 승리했거든요. 만약 여기도
그 이전에 시스템 공천대로 했다고 하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또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의 컷오프가 아무 부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근거나 어떤 상황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했던 대로 지금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결국 2월 29일 전과 후에 대한 어떤 전략적 고민이었지 국민의힘의 공천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니었다는 걸 지금 반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한 가지 반론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 특검법 전후를 거쳐서 특검법이 만약 통과가 되거나 안 되는 거에 따라서 공천의 결과 내용이 바뀐다 그러면 그런 비판이 가능하지만 지금 특검법의 통과 여부를 부결시키기 위한 전략적으로 공천을 미룬 거는 뭐 저는 전략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미뤄서 그 이후에 공천된 것이 미루지 않고 한 것과 달라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뭐 누누이 언론에도 일부 나왔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당의 전략적 판단인 것이고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고 그 선택이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시스템 공천을 그대로 밀어붙였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본선에서 어느 정도 당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공천이 옳았냐 그렇냐는 그때 판단하는 것이지 지금의 판단 대상의 범위 내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병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공천했는데 자동으로 이 지역 현역 의원인 유경준 의원은 컷오프가 됐습니다. 유경준 의원은 이 컷오프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당 공관위에서 즉각적으로 어떤 근거 자료를 공개한 데 이어서 당초에는 유경준 의원이 수도권 내 다른 지역으로 좀 재배치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당의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분을 한 팀으로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재배치는 없다는 점에 못을 박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재배치하려던 분을 재배치 안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유경준 의원이 있던 그 강남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6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지역구입니다. 그때 유경준 의원이 공천받는 과정도 지금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강남구나 서초구 이런 지역구들은 사실은 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고 당선된 분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당선이 좌우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당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이 사사로운 어떤 기준이 아니고 당의 당세 확장이나 당선자를 많이 내는 방향으로 어떤 전략적 선택이라 그러면 저는 저 부분은 당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이렇게 반발했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데로 재배치 없어. 이런 판단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유경준 의원 탈락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본인으로서는. 감남병이고 아마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가 계속 나오고 있을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 지금까지 공천에서 주로 이 강남 3구의 재선 3선 의원이 잘 나오지는 않긴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 당에서 고려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유승민 의원하고 또 관계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해서 컷오프의 대상으로 아예부터 정해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29일 이전까지 강남 3구나 이런 지역들을 그대로 놔뒀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논란이 될 부분들을 하고 있느냐. 결국에 29일 쌍특검 재표결의 일정을 고려했던 것이고 이런 결과도 그 상황에서 예측이 돼 있다는 것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매일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이견 제기도 듣기 싫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 정당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신 것 같아요. 뭐 공천에서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하시면서 시스템 공천의 의문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후에 어떤 전략적 당의 고민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기준과도 다르게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신 걸 보면서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지 실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제대로 작동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나만 보태면은 그 시스템이라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그 해당 지역의 당의 지지율보다 낮게 되면 일단 낮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역은 당의 지지율이 56%인데 거기에 있던 분들의 지지율은 다 그보다 낮았다라는 게 이제 당의 설명이기 때문에 공관위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이 재량을 갖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당이 거기 어떤 분을 전략 추천해서 그 어떤 분을 당선시킨 이후에 파급 효과가 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선택 범위 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비례 당선권에 호남 출신 전진 배치,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 전 혁신위원장이죠. 이분도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떤 맥락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내 진출할 수 없는 분들을 진출시키거나 그러니까 대표성을 강화하는 거죠. 사표 방지, 대표성 강화, 그다음에 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역대 국내심 정당과 달리 이번에는 호남에 전부 다 후보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남은 특정 정당, 영남은 특정 정당 이런 식의 큰 대립 구도를 갖고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권을 만약에 전진 배치한다 그러면 그런 취지, 그러니까 전국 정당화 가는 지표로 삼겠다. 이번에 계기로 삼겠다. 이런 취지의 선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국 정당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할 만큼 의미 있는 공천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어찌됐든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천이 혁신도 없고 감동도 없는 공천이라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고 실제 지금 공천 막바지인 상황에서도 크게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공천 결과를 가지고 본선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여줄 게 별로 없는 거죠. 지금 구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보면 과거 나경원 의원의 대표를 낙마시킬 때 연판장에 그 동의했던 48명의 의원들 중에 누가 어떻게 공천되고 그중에 얼마나 탈락했는지 비율을 보면 대다수가 이번에 그 현역 의원 컷오프 되지 않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용을 하나하나를 보면 조용하긴 했는데 그 친윤이라는 어떤 뭐 그 현역 의원들이 그대로 다 살아남았고요. 일부 현역이 교체된 지역도 소위 말하는 과거의 올드보이들, 지역을 잘 다져왔던 이런 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을 다 뜯어보면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새로운 게 보여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게 비례대표죠. 거기에서 지역에 대한 안배의 모양새도 보여야 되고 또 뭐 새로운 인물에 대한 모양새도 보여야 되는데 글쎄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석 내외의 그 비례대표에서 그런 분들 몇 분을 넣는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 효과가 크게 부각될 것 같지도 않고요. 공천이라는 게 비례대표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끄러워도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잡음도 나고 그중에 그런 과정에서 당장 보기에는 별로 불편해 보이고 안 좋아 보였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새롭게 이 당의 공천을 받았느냐 이게 본선에서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시끄러웠지만 민주당의 공천이 상대적으로 좋은 공천이었고 나은 공천이었다는 것이 본선 과정에서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공천이라는 것이 역할이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 일단 본선 경쟁력이 강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다. 그다음에 뭐 도덕성 등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국민이 정당에 돈을 주는 이유가 당신들이 걸러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를 걸러주는 기능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길 후보를 내는 게 정당의 목적인 거죠.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이제 인큐베이팅 역할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을 어느 정도 좀 어벤티지를 줘서 당선시키느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인데 이게 전부 다 완사이드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신진을 전부 다 현역을 탈락시키고 국회의원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합은 그 시기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택도 당의 판단이다. 저는 이번에 볼 때 만약에 정말 당선 가능성이 없고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걸러줘야 되죠, 후보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러면 무작정 신인을 위해서 등용문에 발판을 삼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후보별로 해야 되는 것이지 몇 %였다라는 것 갖고 일률적으로 따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얘기로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발표된 민주당 경선 결과에서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친명계 인사들에게 대거 패배를 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당내 반응, 계파에 따라서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도 됐지만 그럼에도 충격적인 그런 결과인데 어쨌든 우리 전체 총선 구도에는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 내부의 결집과 단합을 좀 약화시키는 이런 걸로 안 좋은 점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 안 좋은 점은 결국은 친명 일색의 분들로 후보가 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흐름은
중도층 표심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경선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다수의 당원들의 뜻이 있는 것 있고 평소에 그와 다른 행보를 하셨던 의원님들이 이 당원들이 이 결정하는 경선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종석 실장의 거취도 정리가 좀 되고 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도 좀 정립이 되고 이러면서 윤석열 실장에 대한 심판 또 민생 파탄에 대한 심판 이런 구도가 전면화되면 민주당이 우위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네, 송갑석 의원은 충격적인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김성환 의원은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경선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제 현역 8명이 탈락을 했는데 주요 면면을 보면 박광원 의원, 윤영찬 의원, 강병원 의원, 또 김한정 의원 등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대거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 바라는 국민의 민심이다. 이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봅니다. 물론 이 어제 탈락하신 현역 분들 중에 하위 평가를 받은 분들이 있고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50%하고 일반 국민 50%가 참여하는 경선입니다. 그러니까 친명일이니까 무조건 되고 비명이어서 안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일방적 결정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당심과 민심이 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내부에서 이제 비명 의원들도 그렇고 외부의 언론들도 그렇고 이재명의 사당화라는 비판을 계속 해왔지만 이 결과를 보면 실제 민심과 당심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짚은 공천의 결과였고 그렇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이게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공천이었다는 것을 반대로 입증하는 결과였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어제 그 결과에서 비명의 대부분 탈락이 다시 집중이 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친명이라고 하는 조상호 변호사도 탈락했습니다. 또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편에서 열심히 싸웠던 김의겸 의원도 탈락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친명을 위한 공천 또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결과다. 이렇게 평가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민심과 당심이 같다는 것을 확인한 경선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잘 짜여진 그러니까 비명을 일괄 탈락시키기 위한 기획이 있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반명은 탈락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반명. 그러니까 지금 하위 10%를 받게 되면요 30%의 감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30% 감산이 되려 그러면 59% 이상을 얻어야 돼요. 득표율에. 그럼 59%, 58%만 얻어도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감산된 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59%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양자 경선에서도. 근데 김의겸 의원 말씀하시는데 김의겸 의원은 사실 오랫동안 친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친문이었다가 친명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고 또 상당히 친명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실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비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또 김관영 지사의 역할도 있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고 조상호 변호사 말씀하시지만 거기는 최계상 의원이 하위 10% 받았는지 여부가 결론 나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최계상 의원은 반명은 아닙니다. 비명이라고 일컫기도 뭐한 인사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윤영찬 의원, 그다음 박용진 의원 등을 보면은요, 이분들은 사실은 반명에 가까운 언행을 했죠. 그러니까 반명 기질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언행을 보면 이재명 당대표 껄껄 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박용진 의원은 차기 대권에 경선할 수 있는 주자급이란 말이에요. 그럼 떨어뜨려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 10%를 줬어요. 살아났죠. 앞으로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비난의 타깃이 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명 중에 몇 명이 됐고 친명 떨어졌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해당 사건의 본질을 보기 어렵다. 예. 박용진 의원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하위 10% 평가를 받았다고 공개한 3인 중에 박용진 의원만 3인 경선을 통과해서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용진 의원이 어쨌든 지역에서 지역 관리도 꽤 잘 하셨고 이 지금 민주당의 주류 측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당원 일부에서도
꽤 또 다른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결선 진출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결선에 가서 과연 이길 것이냐 쉽지 않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 가까운 유효 득표를 얻어야만 예. 한 2% 차이로 결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것을 고려할 때는 20% 경선에서 지금 20% 차이로 보이는 데는 쉽지는 않거든요. 또 상대적으로 정봉주 의원이 뭐 전직 의원인데다가 워낙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지명도도 있기 때문에 당원이나 지역 또 일반 유권자로부터 다양한 지지세를 또 확보하고 있는 분이기도 해서 뭐 과연 이제 박용진 의원이 그 20% 차이를 극복할 만큼 결집 효과, 그러니까 결선에 따른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예, 결선에서도 30% 감산 페널티를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또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당 전망하세요? 용어로 권리당원이 50%죠. 권리당원에 대한 투표 결과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인데 실제로 당원들의 당심은 박용진 의원께 유리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불리한 상황이고 거기다 이승훈 지금 탈락하신 부위원장께서 어느 쪽에 가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개인적으로 박용진 의원 쪽에 가세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상당히 어려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치적 자산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향후에 비명계, 심지어는 반명까지 규합한 이런 이재명 대항 세력으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저는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 저도 얻을 게 더 많을 것이다라고 장기적으로 나이도 아직 젊고 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정치적 자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 그 기회를 이재명 대표께서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선에서 탈락한 비명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 서른 의원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민주연대 결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이재명 당입니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 심판은 물 건너가고 결국 이번 총선은 비호감 대선에 이은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가 될 것입니다. 진짜 민주 세력, 정치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민주연대 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포함해 윤석열 심판, 이재명 방탄 청산을 바라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을 탈당한 서른 의원 그리고 홍영표 의원 새로운 미래에 입당한 다음에 이 새로운 미래라는 명칭을 민주연대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김종민 의원 외에는 다른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지금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지금 홍영표 의원, 서른 의원 그리고 또 박영순 의원도 합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과연 낼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역 의원이 네 분이라는 것은 뭐 의미는 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이탈한 제3당으로서 독자적인 어떤 세력으로서 평가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당 잔류선언 이후에 사실상 그나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 동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뭐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정치적 입지가 낮기 때문에 이제 민주연대라는 방식을 통해서 또 하는 것이고 또 내부에서 아마 실질적으로 현역 의원 숫자에 따라서 뭐 당 기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미래와 합치고 또 하나의 세력으로서 공동의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총선을 치른다고 해도 이미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는 개혁신당과의 파국 그 과정에서 기대치가 완전히 낮아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미래가 이낙연 대표가 호남 출마 등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분위기 반전을 시도한다고 해도 실제 호남 민심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반감, 공천 과정에 있었던 문제 이런 거에 기대서 일부 수도권에서 이제 총선에서 승부를 해보겠다는 것인데 쉽지 않겠죠. 오히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가 있고 민주당 후보가 있고 3자 구도가 되면
당선은 어렵지만 민주당 후보 어쨌든 서울, 인천, 경기에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다 유리한데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결국에 그 정치적 책임은 그분들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가짜 민주당이다. 그래서 정통 민주당을 복원하고 만들어가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결국에 나중에 큰 방식으로 다시 통합하거나 뭐 민주당의 어떤 다른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총선이 이 각 지역에서 이분들이 출마함으로써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게 전체적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이후의 정치 행보에도 상당한 제약과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연대가 만들어지더라도 별다른 동력이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신데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이런 타이틀이 아니고 진보의 미래라는 타이틀을 내세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게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은 이제 사실은 진보의 대표성을 갖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일단 조국 전 장관이 세운 저 당하고 같이 이제 행보를 모색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의 저 당은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전문 정당인데 거기 보면 박은정 전 검사도 이번에 영입했다는 거고요. 이게 박은정 전 검사를 영입했고 차규근 외국인 정책을 담당했던 분도 영입했고 그러니까 뭔가 편향돼 보여요. 조국 전 장관과 인연이 있는 분들 또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갸웃하는 분들을 일단 영입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보편적인 진보의 지지를 얻긴 어렵다. 그러니까 친문을 대표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입장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논란이 지금 벌써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당 분들을 3분씩이나 이제 앞순번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시민단체 분들도 일반 시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약간의 성향을 가진 분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세율을 뭐 90% 한다든가 일반 국민의 시각과는 동떨어진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을 모시고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진보 전반적인 서민과 중도층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앞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전 정당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그 더불어시민당인가요?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국에 신현영 씨를 1번 비례대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 뭐 시대 화두가 된 인물들을 1번을 주는 건데 지금 민주당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화두가 진보당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북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시대에 역행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집단분들이 반기를 든 것이죠. 따라 저 부분 지역구에서 한두 석을 낸 이후에 친문 계열들을 만약에 친문 지지자들을 끌어들여서 비례대표를 상당수 얻는다면 조국 전 장관의 정당과 상당히 제로섬 게임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대한정당을 추구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선대위원장을 어떤 분을 내세울지에 따라서 파급 효과가 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연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새를 불릴 수 있을 것이냐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현역 의원의 추가 합류 가능성도 거론을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계 의원과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앞으로 현역 의원 얼마나 더 합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분은 사실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실제 이 현역 의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총선 공간에서 눈에 띄게 어떤 정치적 목소리를 내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공천 탈락을 받은 이후에 당을 이동한다는 것이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실제 이 탈당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탈당 자체가 본인에게도 새로운 미래나 지금 만드신다는 민주연대에도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뭐 그중에 일부가 합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연쇄적인 어떤 탈당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국면은 발생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네. 홍영표 의원이 현역 의원 중 한두 분 정도가 뭐 합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비례정당을 조금 더 확산시키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는데요. 한두 분의 역할이라는 게 뭐 크게 크질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례정당의 뭐 기호 등을 볼 때는 역할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현역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세가 불어나게 되면 유권자들은 거기에 움직이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판 소지가 있는 인선이 좀 있는 것이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사실은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 걸로 좀 보여져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한 이낙연 전 총리 등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보가 이루어지겠죠.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또 다른 인선이 있지 않는 한 저는 유권자가 상당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총선 이후에 또 포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이후에는 본격적인 사법 리스크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법 리스크의 결론에 따라서는 당이 흔들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당이 흔들거릴 때 그 대안 정당으로서의 뒷받침해 줄 수 있고 그 당세를 다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포석까지 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정치 모임이 상당한 의미 있는 모임이다. 그러니까 진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여지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양평을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특히나 3월 들어서 정부나 여당을 향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내놓고 있고 또 오늘은 경기도 양평을 찾아서 특혜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어찌됐건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심판 선거라는 성격이 바뀔 일은 없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좀 시끄럽고 이게 워낙 이슈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갈등들이나 그런 이슈를 가진 그 대리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국민들 인식 저변에 윤석열 정부의 이년에 대해서 이렇게 놔둘 수 있느냐 이런 독주를 계속 이 총선 이후까지 둘 수 있느냐 선거를 통해서 심판해서 이걸 저지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바뀌지는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에 여론 지역의 일부 변화도 공천 과정의 후유증일 뿐이지 이게 본선까지 그대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천 갈등이 마무리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공천 갈등이 사실 시작되고 있다고 보면 민주당은 수습이 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번 총선의 원래의 구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29일에 있었던 쌍특검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가장 부각됐던 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론에서는 일부 잊혀진 게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고 제기된 의혹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정부라는 부분을 가장 드러내기 좋은 소재와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출발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였다고 봅니다. 네. 저는 저 부분이 이재명 당대표께서 불안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것은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을 불리피기 위해서 한 행보는 아니라고 보이고 본인 선거구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을 탄핵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게 그런 범죄적 탄핵이 아니고 저기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도 다 내놨잖아요. 근데 추진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국정조사를 추진해도 별게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있다고 이미 변경 아니 경제성이 있다고 다 결론이 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법적인 조치도 안 되고 국회에서의 사실규명도 더 이상 할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뜬금없이 양평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대통령에 대한 심판 눈을 불지피게 한 것보다는 원희룡 장관이 너무 치고 올라오니까 원희룡 장관과 양평고속도로와 결부시켜서 본인의 선거구에서 본인이 유리한 고지를 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역시 또한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대표로서의 행보가 아니고 지역구 후보자로서의 행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글쎄요, 이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결론이 났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보는 입장일 것이고요. 아직 여러 가지 의혹이 하나도 해소되지가 않았죠. 아마 22대 국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민주당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제 확인할 겁니다. 국정조사든 어떤 특검이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원희룡 의원 견제 카드로 이걸 쓰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일부 지지율 격차가 적어진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계양을 같은 경우에 절대적으로 민주주의 우세 지역이고요. 여태까지 전체 선거를 봤을 때 공천이 잘못됐던 딱 한 번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적은 있지만 현재 어떤 지역 상황의 구도가 바뀔 리가 없습니다. 굳이 원희룡 장관을 의식해서 이슈를 제기한다? 좀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전국을 돌면서 민생 토론회를 주최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선거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는 건 의무지 야당이 트집 잡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생을 챙기는 건 의무고요. 꼭 선거라고 해서 대통령이 이런 시비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대통령의 관건
개입 아니냐라는 비판은 야당에서 늘 있어 왔는데요. 이번 경우는 너무 다릅니다. 민생 행보를 하시려면 지금 민생이 어떤 상황인지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부터 진단하고 정부를 돌아보고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뭐 실제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국을 돌고 특히 선거에서 특별히 전략 지역이라고 보여지는 지역에 가서 내놓는 내용들이 보면 전혀 재정 계획이나 예산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청사진들 뿐이고요. 이 소요 예산이 800 내지 900조 이렇게 들어갑니다. 작년에 그 세금 실수준 부분이 50조가 넘는 거고 올해 재정 계획에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역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는 걸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민생 행보고 정책 행보로 볼 수 있느냐 그 정도를 너무 넘어섰다고 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부분에 정면으로 위배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 정권과 비교해서 이런 정도의 행보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아예 대놓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민주당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하는 통상적인 민생 행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는 통상적인 민생 행보가 아닌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요?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끌고 가는 분의 의무입니다. 이거 메가시티 조성하는 거 이거 반대하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선거 시기에 이걸 했다고 해서 반대할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국가장학금 수혜자 확대하는 거 이것도 민주당도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하고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저는 의무를 실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8번 다니셨어요. 2달 동안에. 8번과 11번 차이가 뭐 얼마나 크냐의 문제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큰 도시를 다니다 보면 이게 한두 번 금방 10번 다니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다닌다고 뭐라 그러시더니 이제 다니니까 또 왜 다니냐고 뭐라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박수 치면서 동조한다. 빨리 조성해라라고 그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는 것이 야당으로서 국민의 표를 얻는 길이지 왜 선거운동하냐. 아니 대통령이 행정하는 것은 잘하면은 선거에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데 잘못하라는 소린가요?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붙이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시다가 선거에 임박해서 이렇게 많은 어떤 공약을 하면서 다니시냐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조국혁신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해봤는데요. 코리아타임즈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4일과 5일 동안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위성정당에게 표를 주겠다는 응답이 29%, 민주당 위성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1%였는데 조국 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15%로 집계가 됐습니다. 15%. 다른 제3지대 정당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고 거대 양당에 지금 상당히 추격하는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이번 총선 비례투표에서 이렇게 조국 신당을 찍겠다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오는 배경은 어디에서 찾아야겠습니까?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고 아쉬워하는 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매 선거 때마다 1, 2당이 아닌 제3당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고 그분들에게 투표했던 한 10%의 유권자들이 있는 거죠. 과거에 보면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는 열린민주당이 있었고 또 정의당 계열이 계속 있었고요. 그 층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제3당이 개혁신당, 보수에서는 개혁신당이 있고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 중에 새로운 미래가 있긴 하지만 이분들로서는 지금 이 10% 층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어떤 새로운 대상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정확히 조국 혁신당이 짚고 나왔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조국 그 혁신당 대표가 이런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로 나오는 15%에서 10%에서 15% 사이의 국민들이 그런 것을 다 용인하고 무조건 잘못됐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고 이걸 바꿀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있고 그걸 해달라는 요구가 모이고 있는 겁니다.
현실로서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상당한 바람이 일고 있다고 보여지고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연합정당이 있기 때문에 이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의석수, 즉 민주당이 확보해야 될 비례의석수를 조국혁신당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적극적 선거연대라는 건 어려울 거고요. 각자의 역할을 하되 각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있고 그것을 대변하겠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나 바람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끌어오거나 이런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조국혁신당의 창당에 따른 컨벤션, 일시적인 컨벤션 효과냐, 아니면 선거일까지도 상당 부분 이 조국신당의 지지율이 좀 이어질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선거 끝까지 이 상황, 이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고요. 당초 조국혁신당이 출범할 때 목표로 했던 의석보다 그 이상을 가져갈 가능성도 많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 이 컨벤션 효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세나 분위기가 실제 많은 분들이 합류하고 있는 기류가 보이거든요. 단순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소위 말하는 분리투표,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당원 가입 등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조국혁신당에 실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3당으로서 새로운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추세가 꺾이거나 하는 어떤 다른 특별한 이 변수나 조짐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사실 전략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조국신당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점을 던져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합인가요?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조합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공직선거법에도 봉쇄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정치 세력의 대표가 국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구 득표의 3%를 얻거나 또는 지역구의 5석 이상을 얻는 정치 세력만 제도권으로 들어와라라는 게 우리 공직선거법이잖아요. 그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지금 다른 어떤 그 해당하지 않는 정치 세력을 넣어준 거잖아요. 그 정치 세력이 한 정치 세력도 아닙니다. 3가지 정치 세력을 넣어준 건데 그 3 정치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내국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첫 번째 제 분석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이 친문 인사라는 것에 대한 지금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세운 당인데 그 친문 인사가 세운 당이기 때문에 친문을 지지하는 유권자분들이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제가 분석한 것 같이 저 신당의 비례대표 명부를 보면 혹시나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하나 들어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과 인연이 있는 박은정 검사가 들어오고 차규근 씨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 명단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저는 저 지지율도 빠져서 새로운 미래로 갈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이 지지율이 일시적인 현상이 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국혁신당이 지지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민주당과 조국신당과의 선거연대는 지금은 시작을 합니다만은 그 선거연대라는 것이 유권자의 반응에 따라서는 공식적인 파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새로운 미래와 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조국신당과의 선거연대는 첫 번째는 그런 유권자의 반응이 하나 주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묵시적이고 명시적인 입장 변화 또는 유지 이것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조기현 변호사와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